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만이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 존재하며 정치체제로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산주의의 색채가 옅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헌법에조차 공산주의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평등한 배분을 바탕으로 계급이 소멸한 사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경제가 어떻냐를 떠올려 보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만 떠오를 것입니다. 계급의 소멸은커녕 극대화된 빈부격차가 먼저 떠오르며 누구보다 사유재산 증식에 적극적인 면모를 볼 수 있고 기업 활동도 활발히 전개됩니다. 당연히 생산수단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떻게 하여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현대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것은 1949년의 일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행이었으나 이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공산당원들은 대체로 농촌 출신들이 많았기에 도시를 경영하거나 공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미천했고 오랜 내전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급격한 체제의 전환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국가가 안정될 때까지 자본주의 경제와 공존하며 공업화를 우선적으로 이룩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체제를 신민주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관료가 경영하는 기업과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몰수하고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국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던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건국된 다음 해인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공군은 북한을 도와 참전하여 미국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일을 항미원조라고 부르죠.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항미원조는 중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국에서 애국운동이 벌어지며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듬해에는 티베트 민족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한다는 명목하에 티베트로 진군하여 군대를 상주시키게 됩니다. 티베트의 비극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문제 삼으며 대중국 봉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교류를 차단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박 속에서 중국은 체제 전환을 통한 위기 극복을 꾀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지난 1년 동안 항미원조,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 등 3대 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계급 문제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체제 전환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3반 운동과 5반 운동인데 이 둘을 합쳐 3반 5반 운동으로 불립니다. 3반은 반횡령, 반낭비, 반관료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부패한 관료들을 겨냥한 숙청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일거에 해치우려는 운동이었죠. 3반 운동의 타깃인 부패한 관료는 호랑이라고 불렸는데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호랑이 수색과 사냥이 숨막히게 전개되었습니다. 3반 운동이 관료를 겨냥한 것이라면 5반 운동은 자본가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5반 운동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계급을 조정하고자 전개된 운동으로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끝내기 위해서 자본가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반 운동은 자본가들에게 탈세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행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 견디다 못한 자본가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자본가라는 이름의 호랑이도 정부에 의해 철저히 사냥당했던 것이죠.
3반 5반 운동의 결과 공산당의 통제력이 지방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으며 자산계급을 억눌러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매끈하게 닦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는데 여러 농가를 한 조직으로 묶어 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자본가를 때려잡아 계급의 균등화를 꾀하고 농촌에서는 집단화를 실시하며 공산당이 지향하는 이념을 중국 사회 전반에 적용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자신이 제창했던 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며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빠르게 종결하자는 주장을 견지합니다. 건국 후 5년이 지난 1954년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순간부터 중국에서 신민주주의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956년 무렵이 되면 재밌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권력을 차지한 흐르쇼프가 스탈린의 과오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스탈린 격하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를 중단하고 그의 비행들을 낱낱이 나열하며 스탈린의 그림자를 지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스탈린 덕분에 독일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스탈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까지 말하며 소련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까지 도모하며 평화 공존 정책까지 추진하게 되니 중국 입장에서는 영혼의 단짝이던 소련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내에선 스탈린과 똑 닮은 위치에 있던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흐르쇼프의 스탈린 격하가 개인적으로도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소련의 태세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두 국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 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 무렵 폴란드나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 국가들 내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소련군이 이를 진압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중국 또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 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내린 결론은 내부의 불만 세력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상의 유연함을 어느 정도 허용하여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자유를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백화제방, 백가쟁명운동 혹은 쌍백운동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비판하라고 독려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의 수위가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온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고 각종 신문사들도 비판적인 논설을 앞다투어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중국 공산당은 단 38일 만에 입장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우파로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무려 55만 명의 지식인들이 탄압받으며 반정부 엘리트들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먹이를 던져 물고기들을 끌어모으고 그물로 한 방에 건져 올려버린 셈이 된 것이죠. 소련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대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인 중국은 이 상황을 벗어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핵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마저 흐르쇼프가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은 자력으로 핵무장을 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추진한 자력갱생 정책이 바로 1957년부터 시작된 대약진 운동입니다. 중국의 넘쳐나는 인력을 총동원하여 철강, 에너지, 식량 등을 대폭 증산하자는 경제성장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통해 서방의 경제규모 2위인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인민들은 철강과 식량 증산을 위해 분투하게 되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철강을 증산하기 위해 마을마다 용광로를 만들어 철제 농기구를 던져넣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철로 할당량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30% 정도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저품질의 철이었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 분야에서는 농업의 집단화를 가속화하여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인민공사라는 조직으로 농민들을 편성하여 생산, 소비, 교육, 정치, 군사 등 생활 전반의 기능을 함께하도록 하였고 심지어는 식사까지 함께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표치 달성에만 매달리는 막무가내식 전개로 지방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허위 보고가 즐비하게 되었고, 중앙에서는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성공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애초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는 점차 단축되어 3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음을 인지한 것은 2년의 시간이 흘러서였습니다. 이미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었죠. 철강을 증산하느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다 보니 농업에 투입할 노동력은 부족해 식량 생산량이 실제로는 목표치를 한참 밑돌았고,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의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많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순들로 인해 1959년의 식량 생산량은 대약진 운동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했고, 이 무렵 자연재해까지 겹쳐 1959년에서 1961년까지 전례 없는 대기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일부 지역의 식량 부족일 뿐이라 여긴 중국 정부는 이 와중에도 식량을 다른 나라로 수출했고, 프루쇼프의 식량 원조는 마오쩌둥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대기근은 인재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3년의 대기근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만 무려 4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아니라 4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셈이었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 식인까지 하며 살고자 발악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약진은 뛰어오르기는커녕 거대한 퇴보를 불러왔습니다. 4천만의 아사라는 대형 사고를 친 책임은 설사 마오쩌둥이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이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주석의 지위를 류사오치에게 넘기며 뒷선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류사오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며 덩샤오핑과 함께 대대적인 조정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자연재해로 인한 불운 정도로 치부하려 했는데, 류사오치는 이를 두고 천재가 3알이라면 임재가 7알이라고 평하며 마오쩌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류사오치가 이끌 중국은 1961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7%를 기록할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류사오치는 철강을 생산한다며 무리하게 확장했던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농업 생산력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업의 집단화로 인해 추락한 생산 의욕을 돋구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하여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기회를 일부 부여하였습니다. 조정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경제는 재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1963년부터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965년에는 대약진 운동 이전 수준의 생산 지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마오쩌둥의 과오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정치나 사상은 그 다음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된 입장이었죠.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던 마오쩌둥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전략을 궁리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조정 정책을 보며 그들이 자본주의를 추종한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중국이 자본주의화 된다면 중국의 사회주의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며 구심점 역할을 하던 마오쩌둥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죠. 마오쩌둥은 감추고 있던 발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그는 자본주의와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문화 대혁명을 제시합니다. 문화 대혁명에서 문화란 자본주의적인 사상과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의미가 확대되어 낡은 문화나 관습 등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을 내세운 마오쩌둥의 권력 탈환 작업은 196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전기에 남은 마오쩌둥의 측근들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다며 비판하였고, 실용주의 관료들을 하나둘 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상을 추종하는 젊은이들을 이용하고자 10대를 주축으로 홍위병이라는 집단을 조직하였고, 이들은 마오쩌둥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광기 어린 추종자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사령부를 포격하라 라는 급진적인 구호에 부응하여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고 무자비한 파괴 행위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관련이 없더라도 유교 사상이나 고대의 유산 등 옛것이라면 모조리 부정하고 부수는 광기의 파괴 행위가 전국에서 들끓게 됩니다. 이런 파괴 행위는 사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행해졌습니다. 실각한 류샤오치도 홍위병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덩샤오핑의 아들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도 이 시기에 몰락한 인물인데 이 때문에 시진핑이 어린 시절 시골로 쫓겨나 힘든 생활을 했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쩌둥의 주위를 맴돌며 권력을 장악한 4명의 인물을 4인방으로 부르는데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을 비롯해 왕흥원,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론과 선전부서를 장악하여 홍위병들을 선동하고 반대파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부는 권력 다툼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전국적으로 들끓는 폭력과 학살에 사회 질서마저도 홍위병들의 손에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지속되면 소련의 침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해산하고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을 끌어들여 혼란 수습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홍위병을 없애고 그들을 대체할 세력으로 군부를 내세운 것이었죠. 그렇게 1976년까지 약 10여 년간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의 권력 재편 작업이 중국 내부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갈 무렵 마오쩌둥은 정치 일선에 나서기에는 너무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인방은 흐려진 마오쩌둥의 시야를 가리고 그의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4인방은 문화대혁명을 지속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문화대혁명이라는 투쟁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것이었죠. 오히려 총리로 재임하고 있던 저우얼라이가 문화대혁명이 낳은 문제점들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덩샤오핑에게 넘겨주려는 작업 또한 진행되고 있었죠. 저우얼라이는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청렴한 관료라는 인상을 갖고 있고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정계의 여러 문제들을 조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년간 공산당에서 중책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도 탁월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이렇다 할 정적이 없는 인물이었죠. 마오쩌둥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4인방은 마지막 승부수로 저우얼라이를 공격하였습니다. 4인방의 실제 목표는 이미 노년인 저우얼라이가 아니라 그가 다시 정계로 불러들인 덩샤오핑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월 저우얼라이가 사망하였습니다. 4인방은 그가 사망하자 더 격렬한 비판을 가했지만 일반 대중들의 시각은 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대중들의 눈에 4인방은 마오쩌둥에게 기생해 문화대혁명이라는 혼란을 몰고 온 자들이었고 저우얼라이는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회복을 이끌 적임자로 보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우얼라이의 사망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천안문에 모여서 추도식을 열며 4인방을 비판했고 마오쩌둥은 물러나라 라는 구호까지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부는 1976년 4월 5일 군대를 동원해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 사건은 4.5운동 혹은 1차 천안문 사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진의 천안문 사태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안당국과 군은 시위를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탄압하였고 4인방은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을 덩샤오핑에게 덮어씌워 그를 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권력 다툼은 4인방의 승리로 끝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4인방이 군부대를 포섭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군부 원로들이 4인방을 체포하면서 그들을 진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4인방은 쿠데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쓸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4인방에게 박해받은 사람들의 복권이 이어졌는데 샤오핑도 명예회복에 성공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취임하며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재빠르게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실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빠르게 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화대혁명을 재평가하며 이 시기에 실각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대혁명을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해서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명문화된 부정적 평가를 남겼는데, 공적이 첫째이고 오류는 두 번째다 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이 과보다 많다 정도의 뉘앙스로 마오쩌둥의 권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의 지지 세력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나갔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수많은 수모를 겪었음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덩샤오핑의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활약이 돋보인 것은 단연 경제 분야였습니다.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의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화두로 던지며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까지 4개 분야의 현대화를 주요 뼈대로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 개방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혁이란 시장경제화, 즉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방은 폐쇄적이었던 경제지형을 개방하여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면을 중국에 적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죠. 농촌의 인민공사는 해체되었고, 개별 농민들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생산활동에 임하게 되었으며, 국영기업의 상당수가 민영화되어 기업 경영의 자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개방정책으로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고, 대외 경제 개방 도시도 10개가 넘게 설치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의 사상으로는 선부론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나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고 그 후에 낙오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마오쩌둥의 평균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산당이 지도하지만 자본주의인 중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점들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부론에 입각한 개발정책은 지역별 격차를 극대화시켰고, 개인 간의 빈부격차도 심해져만 갔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도시의 주민들은 월급으로 받은 위안화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급격한 자본주의화는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를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중국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로 인한 문제들은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4개 부문의 현대화 이외에 5번째 현대화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서구화를 추진했던 덩샤오핑도 민주화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안건이었습니다. 1986년 12월 전국 대학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덩샤오핑은 이를 탄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총서기인 후야오방은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로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기보다는 설득하고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보수파들은 이를 두고 너무 무른 대응이라며 후야오방을 비판하였고, 후야오방은 총서기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내에서도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신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후야오방이 실각하자 당내 보수파들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89년 4월 후야오방이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천안문에서는 추도 집회가 벌어졌고, 집회는 더욱 확대되어 민주화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저우얼라이의 죽음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해 5월에는 소련의 개혁 개방을 이끈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을 방문하자 많은 인파가 천안문에 모여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빈을 모시던 덩샤오핑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소위 쪽팔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었죠. 이후 베이징에는 계엄령이 내려졌고, 군대는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시위대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저항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고, 광장을 텅 비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력 진압을 명령하면서 덩샤오핑은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과 현대화의 선봉장인 덩샤오핑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비인도적인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이 몇 명인지는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제2차 천안문 사태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피로써 억누른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 이후로도 개혁 개방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주의적 색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있어 공산주의 혹은 공산당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선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공산당에게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일종의 현대판 유토피아 사회 같은 것이니 지금처럼 자본주의적인 성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치부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은 경제발전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인 안정을 담보하는 구심점으로서 존재하며 공산주의의 실현이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목표를 내세우며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며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본주의가 낳은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를 실시하겠다든가 법률에 의거한 통치, 즉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든가 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덩샤오핑 시절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덩샤오핑은 10년 임기제를 확립하여 덩샤오핑 이후의 장점인 후진타오 두 주석은 10년의 임기를 끝으로 물러났는데 반해 시진핑은 임기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민주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중국 공산당은 언제까지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행보를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